2004년 재난 영화 투모로우에서 배우가 입은 파카 한 벌이 화면에 잡힙니다. 고작 몇 초였지만 그 순간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이 장면 하나로 토론토 창고에서 시작한 무명 공장이 전 세계의 부자들이 찾는 브랜드로 바뀝니다. 한 벌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비슷한 파카는 몇십만 원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브랜드는 주가가 반토막 났고 갑자기 신발이니 생활용품이니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떴던 브랜드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나다 구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고급 브랜드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1957년 캐나다 토론토의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된 이 회사는 그냥 공장이었거든요. 당시 이름도 메트로 스포츠웨어였고 자기 브랜드 같은 건 없었죠. 이들이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주문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하청 제조였고, 완성된 옷에는 LL빈이나 에디바우어 같은 남의 로고가 붙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었고 회사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옷 잘 만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 시절 이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디자인도 아니고 브랜드 이미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능뿐이었죠. 얼마나 따뜻한지, 바람을 얼마나 막는지, 몇 년을 입을 수 있는지가 전부였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다운을 얼마나 잘 채워 넣느냐였습니다. 그런데 1972년 창업자의 아들인 데이비드 라이스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단순했지만 결정적이었어요. 그때까지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집어넣던 다운 충전 작업을 기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계가 나오자 생산 속도는 몇 배로 빨라졌고 품질도 훨씬 균일해졌습니다. 손으로 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데 기계는 정확하게 같은 밀도로 다운을 채워 넣었거든요. 이 기술력은 업계에서 독보적이었고, 심지어 이 회사는 자기들이 개발한 기계를 다른 공장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의 캐나다 구스는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기술은 이렇게 쌓여갔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만든 옷에 붙는 이름이 전부 남의 것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회사는 1970년대 후반 처음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추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담아서 붙인 이름이 스노우 구스였고, 이때부터 자기들 로고가 달린 파카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가격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능 좋은 방한복 정도였고 명품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정말로 따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이 극단적으로 증명된 무대가 바로 남극이었죠. 미국 남극 연구 프로그램은 극한 환경에서 과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찾고 있었는데, 메트로 스포츠웨어가 만든 파카가 그 기준을 통과합니다.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바람을 막고 체온을 유지하는 이 옷은 남극 기지에서 필수 장비가 됐고, 빨간색 외관 때문에 빅레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납품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이 옷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방한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비가 됐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의 신화로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회사는 해외로 나가려고 시도하는데 유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스노우구스라는 이름이 이미 다른 회사에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찾은 새 이름이 캐나다 구스였는데, 이게 오히려 훨씬 강력했습니다. 국가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니까 추운 나라에서 만든 옷이라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따라왔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 라이스였죠. 다니 라이스가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회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더 많이 팔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팔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진 거예요. 그가 노린 대상은 남극 과학자도 아니고 공사장 인부도 아니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같은 대도시에 사는 고소득층이었죠. 극한의 환경에서 필요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도시에서 입고 싶어서 사는 옷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겟 변경이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 자체를 뒤집는 선택이었어요. 이 전략의 핵심은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을 대폭 올리고 유통 채널을 고급 백화점으로 옮기고
로고를 더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원형 패치가 완성된 게 이때입니다. 이 로고는 단순한 브랜드 표시가 아니었어요. 같은 로고를 단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장치였고, 캐나다 구스는 이제 옷이 아니라 클럽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캐나다 현지 반응이었는데 토론토의 상점들은 이 비싼 파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거의 안 들어왔죠. 그래서 시선을 해외로 돌립니다. 유럽의 일부 고급 편집숍에서 먼저 이 파카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자 캐나다 상점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외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브랜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역수입 전략이었는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케팅 방식도 남달랐어요. 광고를 사는 대신 파카를 나눠줬거든요. 하키 선수, 주차 요원, 경비원처럼 추운 곳에서 오래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로고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영화였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재난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입은 파카에 캐나다 구스 로고가 선명하게 잡혔고, 이 장면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각인됐죠. 이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유명 연예인들이 입은 사진이 퍼지면서 브랜드는 단숨에 고급 아웃도어의 상징이 됩니다. 가격은 이 시점부터 $1,000를 넘어 $2,000 선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마케팅만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한 벌을 만드는데 8시간 이상 걸리고 수십 명의 손을 거치며 수백 개의 패턴 조각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했습니다. 품질 테스트도 까다로웠고,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수 과정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었죠. 여기에 2014년부터 온라인 직접 판매를 시작하고 2016년부터는 오프라인 직영 매장을 열면서 유통 마진을 중간 상인에게 주지 않고 전부 가져가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 전략은 한동안 효과적이었어요. 직접 판매 비중이 70%를 넘어갔고 매출은 매년 2자릿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죠. 매장 임대료, 인건비, 재고 관리 비용이 전부 회사 몫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캐나다 구스의 코요테 털 사용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위가 벌어졌고 매장 앞에서 항의가 이어졌으며 브랜드 이미지는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2020년 모든 신제품에서 동물털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죠. 이미지 회복에는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브랜드가 내세우던 극한 환경 성능이라는 상징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요테 털이 빠진 파카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신화적인 이미지는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브랜드 열기가 눈에 띄게 식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캐나다 구스 언급량은 줄어들었고 대신 몽클레르나 아크테릭스 같은 경쟁 브랜드들이 더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주가는 최고점 대비 반 이상 떨어졌고 시장의 평가도 냉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2,000를 내고 꼭 이 브랜드를 사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선택지도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입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러자 회사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꿉니다. 파카만 팔던 회사가 신발을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심지어 사계절 제품까지 손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확장 전략은 매출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컸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넓어지면 핵심이 흐려지거든요. 캐나다 구스가 강했던 이유는 겨울 파카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신발까지 만들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기억할지 불분명해집니다. 명확한 정체성이 사라지면 브랜드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캐나다 구스는 성장과 정체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캐나다 구스가 비쌌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술력도 있었고 생산 과정도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강력한 이야기를 팔았거든요. 남극에서 입는 옷, 극한을 견디는 장비, 선택받은 사람들만 아는 브랜드라는 신화 말이죠. 문제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따뜻함은 여전히 최고 수준일지 모르지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가격을 지탱하던 그 신화는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로고만 보고 사지 않거든요. 진짜 가치가 있는지, 그 돈을 낼 만한 이유가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의 미래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파카 하나를 제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확장을 계속해서 종합 패션 브랜드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죠.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캐나다 구스는 언제나 변화를 선택했고 그 변화로 성장했습니다. 하청 공장에서 자체 브랜드로, 기능성 의류에서 럭셔리 상품으로, 도매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매번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죠. 문제는 이번 변화가 이전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똑똑해졌고 선택지는 훨씬 많아졌으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약해졌죠. 로고 하나로 지위를 과시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실제 가치와 경험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캐나다 구스가 다시 한번 성공하려면 단순히 제품 라인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일 수도 있고 혁신적인 소재일 수도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죠. 1957년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서 2010년대에 전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까지 캐나다 구스는 여러 번 위기를 넘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했고 시장을 바꿔야 했으며 전략을 바꿔야 했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고 믿는 순간 브랜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캐나다 구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성공과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품이 어떻게 신화가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그 신화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파카를 입는다는 건 단순히 따뜻함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사는 거였고 소속감을 사는 거였으며 어떤 이미지를 사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 이미지가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캐나다 구스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변신에 성공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평범한 브랜드로 내려앉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여정은 흥미롭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청 공장이 어떻게 전 세계 부자들이 찾는 브랜드가 됐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결국 브랜드라는 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캐나다 구스 파카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추워서 입고, 어떤 사람은 멋있어 보여서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입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 로고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지는 의문입니다.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모두가 원할 때는 더 강해지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끊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약해지거든요. 캐나다 구스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고 다음 선택이 이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